강원도 경매장에서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근처의 한적한 정부 경매장에서 거절당한 진돗개가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단지 번호일 뿐이었다. 상처받고 조용히 녹슨 우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 한때 전장에서 훈련받은 충실한 개였지만 이제는 속초의 시골 경매장에서 잊혀진 물건으로 전락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서류에는勤무부적합이라고 적혀 있었다. 훈련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부상도 심하다고 했다. 하지만 망치가 내려가기 직전 대한민국 육군의 한 장교가 손을 들며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사, 군인, 방한복을 입은 이들을 완전히 말문이 막히게 했다. 왜냐하면 그 개에게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근육이나 복종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목적을 찾았다. 그리고 이 진돗개가 앞으로 그를 위해 할 행동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를 통해 충성, 용기,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감동적인 실화를 더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서진 경매장에서 속초의 최전선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모두의 선택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을 풀어놓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은 먼지와 디젤의 건조한 냄새를 경매장으로 몰고 왔다. 태양 아래 우리줄이 덜그럭거렸다. 가축이 든 우리도 있었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겨진 부적합, 노령, 불안정, 망가졌다고 판단된 개들이 든 우리도 있었다. 그 중에는 상처 입은 큰 진돗개가 있었다. 피곤한 눈, 왼쪽 눈썹 위에 희미한 흉터,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발밑의 자갈만 바라보며 마치 사라지려는 듯했다. 경매인의 목소리가 확성기에서 울렸다. 로트 37, 체액 유닛. 4년간 임무 수행, 담당자 없음, 서류 최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군중은 웅성거렸다. 자, 여러분, 이 녀석은 전투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과 힘이 있죠? 적절한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반응은 없었다. 다리 위에 있던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웃었다. 저건 망가졌어. 봐, PTSD 걸린 거 아냐? 또 다른 누군가가 덧붙였다. 저런 개를 사는 게 의미 있나? 그냥 안락사시키는 게 낫지. 진돗개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조차 태그에 적혀 있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퇴역할 때 지워진 조용하지만 상징적인 삭제였다. 경매인은 한숨을 쉬며 망치를 들었다. 첫 번째, 그때 손이 올라갔다. 단단하고 안정된 모래색 전술 장갑을 낀 손이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다. 군중 뒤에서 전투화와 위장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나타났다. 위장복 바지 끝은 발목에서 말려 있었고 올리브색 단순한 셔츠가 가슴에 달라붙어 있었다. 얼굴은 단단하고 읽기 어려웠지만 눈은 어둡고 흔들림 없이 개에 고정되어 모두가 놓친 무언가를 보는 듯했다.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경매인이 물었다. 최윤호, 육군 대위. 정적이 퍼졌다. 가축 관리인들도 움직임을 멈췄다. 진심입니까, 대위님? 이 녀석은 많이 겪었어요. 서류에 예측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담당자에게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망치가 내려갔다. 우리가 앞으로 옮겨졌고 윤호가 다가갔다. 걔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호흡은 얕았고 귀는 뒤로 젖혀졌으며 자세는 낮았다. 실패로. 망가진 병사가 아니라 방치로 망가진 병사였다. 윤호는 개의 눈높이까지 쭈그려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넌 망가지지 않았어. 그냥 끝나지 않았을 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단백질 발을 꺼내 반으로 쪼갰다. 한 조각을 우리 바깥 자갈 위에 놓았다. 진돗개는 냄새를 맡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괜찮아, 윤호가 말했다. 시간은 많아. 경매는 끝났고 서류에 서명이 되었다.
군중은 흩어졌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먼지가 금빛으로 빛날 때 윤호는 우리 곁에 앉아 개의 오래된 임무 기록을 읽었다. 산발적인 보고서에는 기간 후 흥분 상태, 재결합 실패, 파괴적 행동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었다. 전장에서의 충성. 그날 밤 윤호는 개를 속초에서 2시간 거리의 조용한 산골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나무와 고요에 둘러싸인 작은 집이었다. 그는 우리를 직접 옮겨 거실 중앙에 조심스럽게 놓고 문을 열고 뒤로 물러섰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냥 앉았다. 진돗개는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다. 한밤중 윤호가 안락의자에서 졸고 난 뒤에야 개가 움직였다. 코를 킁킁거리며 발톱이 나무 바닥에 닿았다. 천천히 귀를 내리고 호흡을 억제하며 잠든 대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윤호의 발치에 누웠다. 완전히 닿지는 않고 단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리였다. 윤호가 눈을 떴을 때 벗어놓은 부츠 곁에 웅크린 개를 보았다. 그가 속삭였다. 이게 시작이야.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고 실내에서는 피곤하고 상처받고 거절당한 병사와 개가 함께 다시 찾으리라 생각지 못했던 장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다음 아침 산골 오두막의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 나무 바닥에 쏟아졌다. 윤호가 눈을 뜨자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다. 발치에는 진돗개가 여전히 있었다. 물음표처럼 웅크리고 머리는 윤호의 부츠 근처에 있었다. 윤호가 일어나자 개는 고개를 들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작지만 중요한 진전이었다. 윤호는 바로 말을 걸지 않았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주방으로 가서 그릇에 물을 채우고 또 다른 그릇에 사료를 듬뿍 담았다. 둘 다 바닥에 놓고 뒤로 물러섰다. 진돗개는 피곤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몸은 긴장하고 불안했지만 배고픔이 이겼다.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 먹기 시작했다. 윤호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직 만질 준비가 안 됐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알겠어. 그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두드려 오래된 연락처를 훑었다. 찾던 이름을 발견했다. 박미영.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다. 전직 트레이너로 이제는 강원도 양양에서 살고 있었다. 전화를 걸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최윤호. 그녀가 말했다. 아직 살아있어? 좀 상담할 게 있어서. 윤호가 말했다. 개 한 마리를 데려왔어. 경매장에서. 이름도 담당자도 없어. 4년간 임무 경험.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 농담이지.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직도 그런 일을 해? 경매장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 투명인간 같았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 그녀가 말했다. 그 녀석은 뛰어났어. 너무 뛰어나서 혹사당하고 백업 없이 쓰이다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자 버려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윤호가 말했다. 지금 어떤 상태야? 조용하고 겁에 질렸어. 공격적이진 않아. 아직 도움 필요해? 조언만 있으면 돼. 서두르지 마. 미영이 말했다. 공간을 줘. 근처에서 자. 말 너무 많이 하지 마. 저쪽에서 다가오길 기다려. 윤호는 그릇을 핥아먹은 진돗개를 보았다. 이미 시작했어. 그날 오후 윤호는 루틴을 만들었다. 목줄도 압박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 박포치에서 오래된 난간을 고쳤다. 진돗개는 문 안쪽과 바깥쪽 중간에 앉아서 지켜보았다. 윤호가 나무 사이를 산책하면 개는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윤호는 그를 그림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공식 이름은 아니었고 태그에도 붙이지 않았지만 그 이름이 딱 맞았다. 개는 연기 같았다. 조용하고 경계심이 강하며 만질 수 없었다. 아마도 윤호처럼 어딘가 유령 같았다. 소나무 뒤로 해가 질 무렵 윤호는 모닥불을 피웠다. 부츠를 벗고 블랙 커피를 마시며 깔개에 앉았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와 1미터 떨어져 스핑크스처럼 앉았다. 귀는 여전히 긴장했고 눈은 불꽃의 흔들림을 쫓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윤호는 테니스공을 둘 사이에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림자는 공을 보고 다음엔 윤호를 보았다. 1분 뒤 코로 살짝 찔렀다. 다시 한번 윤호는 미소 지었다. 왔구나. 4번. 그들은 이를 반복했다. 윤호가 공을 던지고 5번째의 그림자는 공을 윤호에게 가져왔다. 그날 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윤호가 포치에서 낡은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을 때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와 윤호의 어깨에 부드럽게 머리를 얹었다. 경고도 망설임도 없이 그냥 무게와 따뜻함, 신뢰였다. 윤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숨 쉬는 것도 무서웠다. 괜찮아, 그가 속삭였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겁내지 않았다. 윤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림자의 머리에 얹었다. 걔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윤호는 안락의자에서 자지 않았다. 그림자 곁에 깔개에 누워 한 손을 그의 등에 얹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쳤다. 망가진 개는 하룻밤에 고쳐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순간 별빛과 부드러운 달빛 아래 윤호는 확신했다. 그림자가 그를 선택한 것이다. 3주차 윤호의 산골 오두막 주변의 설악산 숲은 활짝 열렸다. 봄은 천천히 세상을 깨웠다. 먼저 향기, 다음은 소리. 새들이 돌아오고 잎이 피었으며 그 중심에서 그림자라 이름 붙여진 진돗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변화는 처음엔 미묘했다. 그림자는 포치에서 윤호 곁에 거리를 두지 않고 앉았다. 밤에는 더 가까이 누웠고 호흡은 안정되었으며 겁내는 일이 줄었다. 이른 아침 소나무 숲에서 러닝할 때 그림자는 뒤나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윤호의 옆을 달렸다. 하지만 21일째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윤호는 처음으로 그림자를 속초 시내에 데려갔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목줄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자에게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작은 3차선 도로를 따라 혼잡을 피해 오래된 식당과 철물점을 지나갔다.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주유소 밖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휴대폰에서 음악이 울리고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림자는 얼어붙었다. 근육이 굳고 귀가 뒤로 젖혀졌다. 윤호는 즉시 알아챘다. 괜찮아,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 없어. 하지만 그림자는 청소년들을 보지 않았다. 그들 곁에 선 남자를 보고 있었다. 검은 재킷과 낮게 내린 배낭을 맨 뚫어지게 쳐다보는 남자였다. 그의 자세에 뭔가 이상이 있었다. 그리고 일이 벌어졌다. 남자가 갑자기 날카로운 동작으로 배낭에 손을 찔렀다. 그림자가 짖었다. 울음도 으르렁도 아닌 완전하고 귀를 찢는 보호의 짖음이었다. 10대들이 깜짝 놀라 흩어졌다. 윤호가 돌아보자 남자는 배낭을 떨어뜨리고 거리를 뛰쳐나갔다. 주유소 점원이 뛰어나왔다. 뭐야? 윤호가 배낭을 열자 그림자가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 것이 드러났다. 쇠지렛대, 장갑, 스키 마스크. 남자는 가게를 털려던 것이었다. 점원의 손이 떨렸다. 저 개가 가게를 구했어요. 윤호는 그림자를 보았다. 꼬리를 들고 당당히 서서 머리를 들고 있었다. 처음으로 윤호는 군이 보았던 것을 보았다. 망가진 동물이 아니라 보호자, 병사였다. 훈련을 기억하고 있구나. 윤호가 중얼거렸다. 다시 쓰일 이유를 기다렸을 뿐이야. 이 지역 경찰서장이 몇 분 뒤 도착했다. 상황 설명과 확인 후 그는 윤호와 악수했다. 저게 아직 어디선가 일할 수 있겠어. 윤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죠. 서장은 웃었다. 뭐 경찰 지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면 이 마을은 그런 개를 필요로 해. 그날 밤 산골 오두막으로 돌아와 윤호는 실내가 아닌 밖에서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그림자는 곁에 앉아 조용했지만 경계하고 있었다. 오늘 생명을 구했어. 윤호가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여러 명일지도.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었다. 그는 나무를 바라보며 바람에 고개를 기울였다. 이제 그는 달랐다.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강해졌다. 눈에는 전에 없던 것이 있었다. 목적이었다. 윤호는 공터에 막대기를 던졌다. 그림자는 그것을 보고 놀랍게도 일어나 쫓아가 물고 돌아왔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기쁨이었다. 그들은 불이 약해지고 별이 하늘을 지배할 때까지 공놀이를 했다. 그날 밤 노트에 글을 쓸 때 윤호는 단 한 문장을 적었다. 그림자가 오늘 짖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되살아난 증거였다. 폭풍은 예고 없이 왔다. 처음엔 날카로운 바람이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나무를 흔들고 산골 오두막의 오래된 창문을 덜그럭거리게 했다. 윤호가 밖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기압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며 멀리서 첫 번째 천둥이 계곡의 총성처럼 울렸다. 포치 근처에서 쉬던 그림자가 즉시 반응했다. 윤호는 바로 알아챘다. 꼬리가 낮아지고 귀가 납작해지며 몸이 스프링처럼 굳었다. 몇 초 뒤 크고 깊은 천둥이 울렸다. 그림자는 극도로 겁에 질려 윤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데크 아래로 뛰어들었다. 그림자, 윤호는 도끼를 떨어뜨리고 기어가는 공간으로 다가갔다. 포치 아래를 들여다보자 그림자는 가장 깊은 곳에 웅크려 격렬히 헐떡이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눈은 패닉으로 커졌고 3주 전 무감각했던 눈은 이제 공포로 가득했다. 단순한 천둥이 아니었다. 이것은 트라우마였다. 윤호는 몇 주 전 미영의 말을 떠올렸다. 폭풍에 반응하는 개는 전장에 돌아간 것처럼 느낀다. 그림자, 괜찮아. 윤호는 낮고 차분하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거기 없어. 여기 있어? 안전해. 그는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윤호는 텐트를 쳤다. 그림자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차가운 흙 위에 누웠다. 바람이 더 세지고 근처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그림자는 격렬히 떨며 가냘픈 울음소리를 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윤호는 머리를 흘게 기대며 말했다. 아무것도. 그들은 1시간 이상 그렇게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도 윤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마침내 천둥이 약해지고 번개가 멀어지자 그림자는 다가와 발톱으로 윤호의 부츠를 건드렸다. 윤호는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은 녀석. 그날 밤 정전이 되었다. 촛불이 산골 오두막에서 깜빡이며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윤호는 그림자를 수건으로 닦고 오래된 플란넬 담요로 감쌌다. 왼쪽 눈 위의 흉터, 털에 가려진 희미한 선을 다시 보았다. 지금까지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걔의 진짜 이름, 이전 담당자, 어느 전장에서 망가졌는지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알아야 했다. 윤호는 경매장에서 받은 군 서류를 다시 보았다. 한 장에는 흐릿한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젊은 그림자였다. 털은 어두웠고 몸은 단단했다. 육군 병사가 팔을 두르고 곁에 서 있었다. 이름은 송곳니였다. 담당자는 하사 강민수였다. 간단한 검색으로 진실이 드러났다. 민수는 해외 파병 중 습격으로 사망했고 폭발로 무대에서 떨어졌다. 당시 송곳니는 도움을 받을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시신을 지켰다. 흉터는 그날 밤 생긴 것이었다. 윤호는 보고서를 2번, 3번, 4번 읽었다. 걔는 파트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지만 시스템은 그를 버렸다. 윤호는 그림자, 아니 송곳니를 보았다. 벽난로 곁에 웅크리고 폭풍이 지나간 지금은 평온히 자고 있었다. 넌 유령이 아니야. 윤호가 속삭였다.
지킴이야 처음으로 윤호는 걔를 구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가 선택받았다고 느꼈다. 밖의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들 사이의 조용한 폭풍 트라우마, 침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은 맑아지기 시작했다. 아직 마주해야 할 것이 많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맞섰다. 새벽녘 윤호의 전화가 울렸다.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았다. 오전 5시 12분. 이 시간의 전화는 군대나 나쁜 소식뿐이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다. 최윤호 빅숙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서장 김준영입니다. 이런 시간에 미안해요. 긴급 상황이에요. 윤호는 즉시 일어났다. 송곤이는 깔개 위에서 고개를 들고 귀를 세웠다. 준영이 말을 이었다. 8살 소년이 실종됐어요. 어젯밤 설악산 캠핑장에서 사라졌어요. 숲은 짙고 춥습니다. 시야도 나빠요. 윤호의 가슴이 조여왔다. 수색팀은 이 시간엔 배치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팀은 4시간 거리입니다. 하지만 주유소 사건을 떠올렸어요. 저게 아직 할 수 있나요? 윤호는 송곳니를 보았다. 망설이지 않았다. 30분 안에 갑니다. 트레일 시작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다. 순찰차와 수색 자원봉사자들이 숲에 흩어져 있었다.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죽은 개와 앞니 없는 소년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윤호는 지휘 텐트로 다가가자 준영 서장이 간단히 설명했다. 민준은 한밤중에 무언가를 쫓아나가 길을 잃었다. 새벽 직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시간이 중요해요. 준영이 말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미 저체온일지도 몰라요. 윤호는 송곳니 곁에 쭈그려 앉아 건네받은 증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너덜너덜한 빨간 파카가 있었다. 그것을 내밀자 송곳니는 한 번, 2번 냄새를 맡았다. 근육이 긴장하고 코가 움직이며 귀가 안테나처럼 날카로워졌다. 윤호는 신호를 보냈다. 찾아 진돗개는 나무 사이를 뛰쳐나갔고 윤호가 바로 뒤를 따랐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송곳니는 짙은 숲 사이를 뚫고 몸을 낮춰 땅에 가까이 갔다. 윤호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심장이 뛰는 가운데 따라갔다. 좁은 오르막을 올라 얕은 개울을 건너 짙은 숲으로 좌회전했다. 30분이 지났다. 송곳니가 멈추고 한 번 크고 날카롭게 짖었다. 윤호가 따라잡아 개활지를 둘러보았다. 소나무 뿌리 아래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빨간 파카는 젖었고 소년의 입술은 파랬다. 민준, 윤호는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다. 약했지만 있었다. 소년은 희미하게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송곳니는 경계하며 좁은 원을 돌며 귀를 세우고 지켰다. 윤호는 무전기를 들었다. 찾았습니다. 베이스캠프 북동쪽 1km. 즉시 의사를 보내세요. 생존 상태입니다. 20분 내에 구조대가 도착했다. 응급대원이 민준을 들것에 싣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온열팩으로 감쌌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울며 대원의 품에 쓰러졌다. 송곳니는 윤호 곁에 조용히 당당히 서 있었다. 준영이 다가왔다. 생명을 구했어. 최대위 윤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했어요. 준영은 송곳니를 보았다. 이름이 뭐지? 윤호는 잠시 망설였다. 예전엔 송곳니였지만 지금은 동반자라고 불러요. 그날 밤 산골 오두막으로 돌아와 윤호는 벽난로를 피웠다. 송곳니는 근처에 웅크리고 잠을 자며 발톱이 가볍게 움직였다. 그날의 일은 둘을 지치게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송곳니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세상과 윤호에게 그는 스스로 목적을 되찾았다. 윤호는 뉴스를 확인하려 휴대폰을 들었다. 이미 이야기는 퍼졌다. 속초경찰, 설악산 숲에서 소년 구출 첨부된 사진에는
숲에선 윤호가 한 손을 당당하고 경계하는 진돗개의 머리에 부드럽게 얹고 있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문을 열자 박미영이 서 있었다. 얼굴은 감정으로 부드러웠다. 부활시켰다고 말 안 했네. 윤호는 옆으로 비켰다. 몰랐어. 그가 스스로 돌아오길 선택한 거야. 미영은 쭈그려 송곳니의 귀 뒤를 쓰다듬었다. 걔는 눈을 뜨고 고개를 기울였다. 아무도 주지 않은 걸 줬어. 그녀가 말했다. 시간, 인내, 신뢰. 윤호는 송곳니를 내려다보고 미영을 보았다. 아니, 그가 말했다. 그가 나에게 그걸 줬어. 구조 이야기는 들불처럼 퍼졌다. 지역 뉴스가 먼저 다루고 이어 전국 방송이 이어졌다. 주말까지 송곳니는 잊혀진 영웅에서 구원자로 불렸다. 윤호는 헤드라인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송곳니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신경 썼다. 더 이상 부적합 파일이 아니었다. 차가운 경매장 구석의 유령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보이고 존경받고 필요로 여겨졌다. 하지만 모두가 올바른 이유로 그를 원한 건 아니었다. 전화는 강원도 춘천의 육군기지에서 왔다. 조사관 이현수가 정중하지만 공식적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대위님, 그가 말했다. 저 진돗개는 예전에 우리 부대에 있었죠. 비전투 지원으로 재활성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호는 굳었다. 데려가겠다는 건가? 강제는 아니지만 현수가 말했다. 그에게 아직 가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탐지 작업에 그는 최고였죠. 윤호는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봤어요. 당신 공로를 지우려는 게 아닙니다. 현수가 덧붙였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는 정부 소유입니다. 윤호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송곳니는 그것을 느꼈다. 불안하게 오두막을 서성이며 코를 킁킁거리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으려 윤호의 얼굴을 보았다. 윤호는 마침내 그의 곁바닥에 앉아 털을 쓰다듬었다. 너를 원해. 동반작 송곳니는 누웠지만 눈을 떼지 않았다. 좋은 이유라고 하더라. 치료, 탐지, 통제된 환경. 하지만 우리는 알아. 그는 말을 멈췄다. 소리 내고 싶지 않았다. 다시 그들에게 넘긴다면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틀 뒤 군용 차량이 자갈길을 올라왔다. 현수가 깔끔한 제복을 입고 클립보드를 들고 내렸다. 문제 일으키러 온 거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평가뿐입니다. 30분 후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곳니는 움직이지 않고 곁에 있었다. 현수는 오두막 옆 들판에 작은 코스를 설치했다. 냄새 샘플, 복종, 모의 스트레스 소음 총소리, 사이렌, 군중 소음 예전에 송곳니를 떨게 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겁내지 않았다. 그는 목적과 확신으로 움직였다. 윤호의 명령에만 따르고 현수는 완전히 무시했다. 현수는 점점 긴장하며 지켜보았다. 놀랍군요. 마지막 테스트 후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엔 반응하지 않네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윤호가 말했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내가 제출할 보고서는 의견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사령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 윤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히 말했다. 경의를 표해서 말하죠. 조사관. 이게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당신들은 그를 우리에서 썩게 했어요. 내가 거기서 찾아냈고 내가 그를 재건했어요. 이제 그가 다시 유용하다고 원하지만 나는 그를 가족으로 삼았어요. 침묵이 퍼졌다. 송곳니는 윤호 곁에 차분히 앉아 머리가 그의 손에 닿았다. 현수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다. 평가는 끝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돌아서 차로 돌아가 떠났다. 그날 밤 폭풍이 돌아왔지만
몇 주 전 송곳니를 흔들었던 것과는 달랐다. 이번엔 부드러웠다. 지붕을 가볍게 두드리는 비, 멀리서 희미한 천둥. 윤호는 불 곁에 앉았고 송곳니는 마르고 따뜻하게 그의 곁에 웅크렸다. 그는 귀 뒤를 쓰다듬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가 속삭였다. 오늘 이후론 위송곳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꿈속에서 발톱이 가볍게 움직였다. 일주일 뒤 송곳니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잊혔다. 뉴스 취재진은 전화를 멈췄다. 윤호와 송곳니의 사진은 SNS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설악산 숲의 조용한 오두막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송곳니는 새벽에 일어나 주변을 순찰하고 포치에 귀를 높이 세우며 나무의 선을 눈으로 쫓았다. 윤호는 노트에 계속 썼고 매번 이렇게 시작했다. 그는 여기에 있다. 추운 토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 주소는 없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한 장에 접힌 종이와 작은 봉투가 있었다. 편지는 블록체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을 모르지만 나는 강민수를 알았습니다. 그가 죽은 밤에 거기 있었습니다. 송곳니는 우리 부대를 구했습니다. 그는 민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를 끌어냈죠. 그는 몇 시간 동안 짖었어요. 그 후 짖지 않고 먹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시스템이 그를 버린 것에 화가 났어요. 그걸 알아냈죠. 하지만 뉴스를 봤어요. 사진을 보고 울었어요. 당신은 그에게 이름, 목적, 평화를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소령 정우석. 작은 봉투에는 민수 부대의 휘장이 약간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채 들어있었다. 윤호는 포치에 앉아 말을 잃었다. 송곳니가 다가와 고개를 기울이며 무언가 변한 것을 느꼈다. 윤호는 손을 펴 휘장을 보여주었다. 송곳니는 잠시 멈추고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았다. 그는 너를 잊지 않았어. 윤호가 속삭였다. 너도 그를 잊지 않았지. 그날 밤 윤호는 결심했다. 그와 송곳니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갔고 해질녘 직전에 도착했다. 검은 돌에 새겨진 이름들이 금빛으로 빛났다. 몇몇 방문자가 모자를 가슴에 대고 조용히 서 있었다. 윤호는 세 번째 패널에서 민수의 이름을 찾아 무릎을 꿇고 휘장을 그 아래 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곳니는 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았다. 태양이 완전히 지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칠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송곳니는 윤호가 결코 잊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는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민수의 이름에 부드럽게 발톱을 댔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볼 필요도 없었다. 몇 년 늦은 이별이었지만 마침내 전해졌다. 산골 오두막으로 돌아와 삶은 아름답고 차분해졌다. 송곳니는 이제 윤호의 억양에 따라 송곳니와 그림자 둘 다에 반응했다. 명령에 따르고 공놀이를 하며 기분이 좋으면 강아지처럼 폴짝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곁에 있었다. 어느 아침 윤호가 현관문을 열자 소년이 포치에 서 있었다. 숲에서 송곳니가 구한 민준이었다. 그는 그림을 들고 있었다. 당신 개를 그렸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윤호는 무릎을 꿇었다. 멋지구나. 꼬마의 송곳니는 조용히 앉아 민준이 그림을 내밀었다. 큰 갈색 개, 흉터가 있고 오두막 앞에 서 있고 하늘엔 빨간 태양이 빛났다. 무섭지 않아요. 민준이 말했다. 안전해요. 송곳니는 앞으로 나아가 소년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윤호는 목이 메었다. 그날 윤호는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난로 위에 걸었다. 그 아래 작은 나무 명패를 놓았다. 송곳니, 충실한 전사, 구원자, 동반자. 그는 송곳니 곁에 앉았고 송곳니는 머리를 윤호의 무릎에 얹었다. 넌 해냈어. 윤호가 조용히 말했다. 돌아왔어. 밖에서 불이 타오르며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전쟁과 침묵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집에서 잊혀진 1등계는 두 번째 기회뿐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결말을 찾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용기와 충성은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두 번째 기회를 믿는 이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